현재 시각 8시 24분 향해 갑니다. 지금 보시고 계신 머니쇼는 SBS 비잭과 유튜브에서 실시간 시청이 가능합니다. 또 다양한 주식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머니랩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시기 바랍니다. 저 어제 마음 놓고 잠들었는데 아침에 깨고 깜짝 놀랐고 오죽하면 요즘에 미국 뉴욕 증시에서 10시 슬램이라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뉴욕 현지 시간으로 10시. 예, 오전 10시. 그러니까 예. 뭐냐면 왜 슬램하면 슬램덩크처럼 슬램덩크. 예, 이게 탁 내려박는 거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요즘 그렇대요. 뭐 암호화폐도 그렇고 암호화폐 비트코인이 장중에 보니까 10시쯤에서 한 86,000달러 수준까지 내려오니까 바로 이제 AI 관련주들이 우르르 떨어지더라고요. 네. 예. 방금 좀 전에 화면이 우리 3시 반에 하는 머니쇼 플러스 이제 예고 화면에서 제목을 그렇게 달았잖아요. 활짝 웃은 엔비디아. 그 다음은 활짝 웃기는요. 이건 조울증 환자인데요. 그러니까 활짝 웃은 모습 보고 약간 짜증이 났어요. 그러니까 아니 어제 엔비디아가 전일 대비 5%까지 올랐다가 예. 결국 종가는 마이너스 3.15%면은 장중 고점에 매수 들어갔던 사람은 장 마칠 때 보니까 한 8, 9% 손실 나 있는 거죠. 이러니까 불트랩 얘기도 나오잖아요. 아, 그러니까요. 그런 상황에 이런 변동성이면 미친 장이죠. 미친 장이고 뭐 이따가 또 이렇게 한번 내용도 살펴보겠습니다만 연준 인사들이 아주 작심을 하고 네. 그거 합니다. 특히 리사 쿡 이사 트럼프 대통령한테 핍박받았던 그 리사 쿡 이사가 어제 뭐 조지타운대 강연이었던 걸로 아는데 뭐 많은 얘기를 했는데 저는 뭐 한마디로 딱 압축이 되더라고요. 네. 너희들 이러다 한 방에 훅 간다. 조심해라. 그 얘기를 갖다가 이래저래 막 두루두루 했는데 글쎄 어제는 뭐 좀 작심 발언이었던 것 같고 나름대로 좀 시장에 영향을 준 저 이벤트였던 것 같기도 하고요. 네. 막 한번 또 살펴보시죠. 그야말로 네. 변동성이 역대급인 것 같은데 또 이럴 때 여러분들 조금 더 많은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머니랩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시면 또 정보 실시간으로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이 부분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오늘 함께해 주실 분 소개하겠습니다. 상상이증권 배경찬 리서치센터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센터장님. 오랜만입니다. 네. 우리 한 달에 한 번 나오시는 예. 우리 백 센터장님이신데 예. 출연 요일이 안 좋으시다. 우리가 늘 금요일은 블랙이고 월요일은 또 보면 급반등이고 이 패턴이 지금 근 한 달 넘게 이어지고 예. 있는데 오늘도 또 이따가 개장까지 보고 코멘트를 하고 가셔야 되는데 네. 뭐 만만치 않은 날에 나와주셨습니다. 네. 뭐 힘드네요. 그러시죠? 근데 저는 이제 많은 질문을 요즘 받고 있는 네. 게 그러실 이 조정이 언제까지 될 거냐 뭐 그러게요. 이런 질문 그리고 뭐 주식을 팔아야 되는 네. 거냐 이런 질문 하는데 저는 여러 번 제 의견을 명확히 얘기 드리는 게 제가 틀려도 왜 틀렸는지를 알아야 되고 제가 어떤 것을 어떤 블레임을 감내해야 되는 게 그 자리잖아요. 예. 근데 애매하게 얘기하고 싶지는 않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고 네. 그래서 저는 여전히 이 시장에 대해서 내년 상반기까지 강세장이라고 하는 전 대표적인 긍정론자고요. 그래서 우리가 조정받을 수 있는 요인에 대해서는 차차 설명드리겠지만 그런 조정 요인이 시장을 꺾이지는 않을 것이다. 대표적인 게 환율, 그다음에 연준의 금리, 그다음에 AI 거품론 이 세 가지들이 우리를 괴롭히고 있다고 보거든요. 네네. 근데 그런 것들이 시장을 꺾이게 만드는, 그러니까 조정은 가능성이 있는데 그리고 지금처럼 하루하루의 어떤 약세 가능성은 있지만 시장을 다시 대세 하락기로 접어들지 만들지 못할 거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간밤 시장은 어떻게 보셨나요? 간밤 시장은 어떻게 보면 호재보다는 악재에 더 민감하게 반응한 악재에서 거죠. 민감, 예. 그러니까 GPU 매출 자체도 좋았고 지금 분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60% 이상 증가한 상황이었고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AI 버블론 쉽게 말하면 이 순환론에 대한 걱정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마 순환거래, 예. 4분기에도 엔비디아 실적은 계속 성장을 할 겁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저희들 리서치센터에서 보는 메모리 반도체 업체들,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의 D램과 낸드의 재고는 여전히 쉘로 낮아요, 되게. 다시 네, 말씀드릴게요. 재고의 적정 재고가 한 달에서 한 달 반치가 있다면 지금은 2주에서 3주치까지 많이 빠진 상황이라서 많은 애널리스트가 분명히 얘기할 건데 재고는 분명히 작습니다. 생산을 줄여서 재고가 작은 게 아니라 예. 생산을 풀로 해도 수요처에서 그걸 가져갔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제 물론 그 수요가 데이터 센터에 직접 장치되는 것이 타임 렉이 있겠죠. 예. 지금 유통사라든가 중간상에서 그 재고를 축적하기 때문에 처음에 판매하는 판매사 재고가 줄었으니까 거기에 대한 버블론이 있는데 중요한 건 지금 데이터 센터의 지금 진행 속도
그다음에 지금 갖고 있는 ESS와의 관계를 보면 지금 반도체의 내년 상반기까지 출하량은 더 증가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 물량은 뭐냐면 최종 소비자가 설치하는 물량을 봤을 때 내년 상반기까지 2월 원위로 20-30% 이상 판매량 쉥먼트라는 게 출하량이라는 게 증가할 거로 저희들은 보고 있어서 버블론이 아직은 아니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엔비디아 매출 채권 얘기 나오는 거잖아요. 이건 또 왜 나오는 거야? 이렇게 잘 팔리는데 왜 대금 회수가 안 되냐는 이런 지적이잖아요. 네. 예. 매출 채권 회수에 대한 부분은 매출 채권에 기본적으로 이 매출 채권 회수 기한이라는 게 있잖아요. 보통 네네. 60일 뭐 이런 게 있다면 그것이 좀 연장됐겠죠. 아무래도 그거는 판매를 하고 나서 판매처에서 주는 판매하는 어떤 기본적인 턴오버 레이쇼가 낮아졌다는 건 그만큼 설치하는 것들에 대한 기간이 다 달라졌겠죠.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런 랩탑을 만들거나 우리 뭐 엔비디아의 젠슨왕 얘기했죠. 우리의 PC방이 아니었으면 진짜 PC방이었으면 그게 무슨 얘기냐. GPU라는 그래픽을 그렇죠. 게임이나 블리자드 같은 거에서 고정적으로 썼던 시간에 장착하는 시간과 데이터 센터에 그 데이터 센터에 거기까지 물류적으로 가서 그걸 설치하는 기간은 제가 보기에는 뭐 아마 더 걸릴 것 같은데 훨씬. 그렇죠. 상식적으로 예, 보면 그렇죠. 왜냐면 그 예. 분산된 지역에 네. 어떤 한 공장에서 랩탑을 만드는 게 아니라 분산된 지역에 시골에 있는 지역까지 그걸 일일이 갖고 와서 설치하고 갔다 오고 그래서 저는 이것에 대해서 쉽게 말하면 옛날에 그 분식회계 대표적인 게 매출액은 늘는데 매출 채권 회수 안 되는 대표적인 분식회계예요. 예, 예. 매출이란 거짓말을 해놓고 짱 박아놨다는 얘기잖아요. 그 옛날에 쌍팔년도 뭐 옛날에 전형적인 예. 분식회계 기법인데 네. 지금 젠슨왕과 죄송합니다. 엔비디아가 그런 분식회계를 했을 것 같지는 않고요. 다만 일정 부분의 데이터 센터와의 타임렉, 설치의 타임렉이 존재하는 건 인정합니다. 근데 이제 그것이 증시를 꺾어서 엔비디아를 다시 대세하락으로 할 거냐 해서 저는 그렇게 동의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건 아닙니다. 그 정도의 턴오버 레이쇼는 바뀔 수 있는 거고 예. 그것이 예전에 뭐 매출 채권 회수 평균 회수 기간이 50일이었으면 지금은 80일이 될 수 있는 거니까 그것을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지 마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 어떻게 보면 또 사후적인 얘기인데 이제 호실적에 프리장에서부터 이제 상승으로 갈 것 같다. 본장이 열리니까 또 상승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 꺾여버렸다. 이러니까 뭐 일단 뭐 매도 버튼을 누르는 사람들은 이유를 찾기 전에 갑자기 뭐 흘러내리니까 같이 동참했을 가능성도 있단 말이죠. 네, 예. 근데 이제 방금 말씀하신 매출 채권 부분도 저는 좀 그래요. 왜 저렇게 이번에 그 실적 발표 후에 컨퍼런스 콜에서 어떻게 보면 참 미사여부 내지는 시장에서 듣고 싶은 얘기를 갖다가 화려하게 포장을 했단 말입니다. 우리 다 팔렸어요, 매진됐어요, 뭐 이런 식인데도 불구하고 실제 수치를 보면은 야 그런데 왜 현금 받고 장사해도 될 걸 왜 외상으로 주고 있어? 뭐 이런 얘기도 나올 수가 있는 거고 엔비디아에 대한 버블 보다도 엔비디아 칩 사다가 뭐 데이터 센터 짓겠다고 하는 등등에서 보면은 그쪽이 버블이다 하는 지적 뭐 그런 얘기도 있고 또 심지어 그거까지 나옵니다. 오픈 AI 같은 경우에 회계감사 법인이 누구야라고 그걸 갖다가 파이낸스 타임즈가 지적을 하더만요. 저 정도 회사 같으면 그래도 이름만 대면 알만한 그런 회계감사 기관이 해줘야 될 텐데 한번 빅4한테 이렇게 했더니만 다들 대답도 안 하든지 우린 아니야 그러고 하니까 도대체 뭐 어떤 구멍가게에 맡긴 거야. 이런 의혹까지도 나온다 해서 이제 끝나고 나니 조금 이렇게 또 이런저런 얘기들이 나오긴 한단 말이죠. 그나저나 이 180불 공방도 아주 그거 하고 지금 기술적으로는 많이 취약해졌어요 뉴욕장이. 네, 맞습니다. 그러니 이제 센터장님 말씀하신 기본적인 우상향 내지는 내년에도 상반 그런데 문제는 견뎌내야 할 기간이에요, 그죠? 견뎌내야 할 기간과 폭 그런 부분인데 그렇게 뭐 조정이 더 깊어질 가능성은 뭐 그렇게 크게 보지 않으시고요. 제가 기술주의 조정에 대해서 어디까지 반다, 어디까지 뭐 하락, 뭐 저점, 아니면 라텀 그걸 얘기할 수 있는 저는 그 정도의 능력은 없고요. 근데 예. 거꾸로 물으면 제가 화학을 해보니까 네. 이제 매출채권과 현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예. 화학이 예전에 되게 좋을 때 어떤 현상이냐면 자, 이 어떤 A라는 기업이 제품을 만들어요. 네. 그럼 최종 소비자는 예를 들어서 플라스틱이나 자동차, 그다음에 전자회사들의 플라스틱이잖아요. 예. 그럼 여기에 반드시 누가 필요합니까? 유통상이라는 게 필요하지 않나요? 네네. 그렇죠. 여기서 우리가 LG화학을 바로 주진 않거든요. 그죠? 롯데케미칼의 플라스틱이 LG화학을 바로 가진 않잖아요.
유통상들이 한 군데만 있지는 않겠죠. 그렇죠. 유통상들이 근데 업황이 안 좋을 때 유통상들이 확 쪼그라들어서 명맥만 유지하다가 유통상이 좋을 때 엄청 많아지거든요. 이 얘기 왜 말씀드리냐면 결국적으로 이 GPU 칩에 대해서 가격이 오늘보다 내일 오를 거라 생각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먼저 사지 않을까요? 그렇죠. 최종 예. 데이터 센터보다 유통상들의 재고가 늘 거예요, 지금. 예. 그러니까 이 유통상의 재고가 늘기 때문에 매출 채권 회수가 생각보다 지연될 수는 있겠죠. 그리고 또 하나. 그럼 이거를 나쁘게 볼 거냐 해서 이 유통상들이 얼마나 이걸 버틸 거냐의 문제인데 유통상들은 버틸 수 있겠죠. 금리가 떨어지길 바라고 자기가 투자한 비용 대비 창고에 있으면 데이터 센터에 납품을 할 거니까. 데이터 센터가 짓고 있는 숫자를 계산해 볼 거니까. 근데 중요한 건 여기서 이제 얼마나 오버했냐의 문제는 나중에 문제인데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의 개수랑 이들이 생각했던 책정한 재고의 개수가 1대1이 아니고 재고는 1.5고 데이터 센터 1일 수 있죠. 근데 그건 데이터 센터 추가적으로 계속 지으면 되는 문제니까 GPU가 썩는 것도 아니잖아요. 음식물이 아니니까 재고 축적할 수 있는데 제가 그 말은 왜 현금 받고 하지 않느냐? 통상적으로 일반적인 거를 현금 주고 하는 거 어디 있죠? 그런 상행위는 없습니다. 그렇죠. 다 채권. 그러니까 당연히 매출 채권이라는 거를 하고 어카운트 리시버블이라는 걸 발행하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건 너무 과도한 평가고 다만 우리가 우려하는 건 AI 버블론이 아니라 유통상들의 재고가 일시적으로 너무 많아서 이 가격, 디램이나 랜드 가격이 떨어지는 것처럼 혹시 GPU 가격이 떨어질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이지 결국 그 속도는 결국 데이터 센터의 허가 속도, 설치 속도 이런 부분이 늘어나야 되는 부분인 거잖아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중간상들의 재고가 1.5고 여기가 1일 수는 있을 거예요. 그래서 가격이 조정받을 수 있는데 거꾸로 얘기하면 그래서 가격이 얼마나 조정받아야지 이게 해소되냐겠대. 저는 결국 데이터 센터가 더 빨리 더 많이 짓는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오히려 지금보다는. 왜냐하면 지금 결국 우리가 오픈 AI나 지금 AI에 적용된 다양한 인프라나 쉼먼트들이 분명히 더 빨리 늘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우리가 쓰는 사용량을 봐서는. 그러니까 지금 데이터 센터가 렉이 걸리는 문제는 법률과 노동자들과 입지의 문제지 그것을 마음대로 못하는 거는 물리적으로 쉽게 말하면 아날로그적으로 짓고 있는 거고 AI 칩은 훨씬 더 빨리 늘어났으니까 거기서 남기는 버블론은 인정되지만 설치가 안 된다든가 뭐 옛날처럼 뭐 말이 안 돼 이건 아닌 것 같고 저는 엔비디아가 사실 시가총액이 너무나 많이 빨리 올랐기 때문에 나오는 자연스러운 이야기인 거죠. 엔비디아의 밸류에이션을 정확히 말씀하는 애널리스트가 별로 없잖아요. 냉정히 따지면 테슬라도 한때 그랬었고요. 근데 지금 백악관에서는 아까 글로벌 비즈에서 소개한 기사로 봐서는 그거죠. 어쨌거나 백악관에서는 엔비디아의 대중국 수출을 갖다 좀 열어주고 싶어하는 그 흐름이죠. 아무래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금 분위기는? 그게 그러면 의회에서 제동이 걸린다는 얘기입니까? 의회에서 제동을 걸릴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중국 제재에 대해서는 의회 동의가 필요하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건데 저는 그것보다 중국 스스로의 어떤 그 칩 수요가 일시적으로 생각보다 약하지 않냐는 의심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국이 또 아주 더 데이터 센터나 이런 걸 위해서 좀 많이 수입하기 좀 더 공격적으로 요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뭐 요청을 미국 정부에 해주고 뭐 이랬으면 더 좋았을 텐데 아직 그런 이야기가 구체적으로 없으니 있는데 발표는 안 한 건지 모르겠지만 여하튼 중국이 생각보다 미국만 데이터 센터 많이 짓고 있는 건가? 중국은 뭐 하고 있는 거지? 라는 의구심인데 그럴 리는 없을 거예요. 중국도 지금 그때 나왔던 그 뭐죠? 작년 초에 나왔던 그 새로운 어떤 오픈 챗 때문에 우리가 많이 놀랬잖아요. 그리고 5분의 1 가격으로 그렇게 만들 수 있다는 거에. 그죠? 그런 것들을 봤을 때는 분명히 데이터에서 훨씬 많이 필요한 상황이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아마 지금은 뭐 여러 가지 일본하고 정신이 없고 막 이러다 보니까 얘기를 안 한 것 뿐이고 그거에 대해서는 당연히 미국 쪽에 그러니까 정문 쪽이 아니라 후문 쪽으로도 분명히 요청을 하지 않을까? 젠슨 왕 쪽에서는 당연히 그걸 언젠가는 뭐 4분기 발표 얘기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얘기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센터장님은 지금 AI 버블 얘기가 한참 나오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오히려 AI 버블은 아니고 또 리사쿡이 지적한 그런 그 자산 가격 급락 그 경고에 대해서도 그렇게 우려할 만한 상황은 아니다라는 입장이신 거죠. 금융자산 급락에 대해서 우려를 안 하는 사람은 없죠. 우려는 누구나 다 금융자산 급락을 해야 되는 거고. 근데 이제 제가 적어도 물론 이제 우리나라 증시 잠깐 데이터 보면 제가 이제 요 화면을 보시면 제가 지금 5페이지 지금 주요 지수들의 어떤 PER을 보여주고 있어요. 오른쪽 그래프를 보면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S&P 500이 25배 뭐 쭉 있는데 우리나라 코스피가 지금 여전히
15배가 안 되는 상황이에요. 아, 지금 코스피가 예, 그러니까 이제 물론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싼 게 중요하진 않죠. 맨 아래. 예, 맨 아래에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미국이 버블이 꺼지면 우리도 꺼질 거다라고 얘기하면 할 말은 없죠. 예. 우리 15배가 뭐 7배로 갈 수도 있죠. 근데 제가 거꾸로 요즘 저는 이제 숫자를 잘 기억을 못 하네요. 그냥 상식적으로 투자는 게 상식적인데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나라 1년 예산이 얼마입니까? 내년도 720조 정도 될 거예요. 720조라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예. 우리가 가정이라 생각하면 한 가정이 먹고 쓰는 예산이 720조예요. 예. 근데 GDP는 얼마입니까? 보통 우리나라 1년 동안 기업들이 벌어들이는 그 도메스틱, 글로벌 도메스틱 그러니까 국내 총생산이라고 하죠. 3,000조 원 정도 될 거예요. 3,000조 원, 3,500조 원 정도. 그러니까 우리가 아버지가 버는 돈이 3,500조 원인데 1년 예산으로는 700 정도 쓰고 있는 거죠. 그죠? 네. 근데 시가총액 얼마입니까? 우리나라 지금 현재. 오늘 코스피, 코스닥 다 합쳐도 2,000조 초반입니다. 2,000조, 2,200조 맞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보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돈 버는 거잖아요. 예. 딴 데서 버나요? 그게 아니잖아요. 네. 우리나라 기업들이 1년에 버는 돈들이 3,000조 원 정도가 되는데 근데 그 가치는 2,000조 원을 받고 있다는 거죠. 저는 항상 그걸 되게 중요시 여기거든요. 이 삼각관계예요. 예. 우리가 과도하게 쓰고 있나, 돈을 얼마나 벌고 있나, 그래서 얼마나 가치를 받고 있는데 분모를 쉽게 말하면 우리 시가총액을 그러니까 분모를 우리 GDP 분자를 시가총액 보면 0.75 정도 나올 거예요. 네네. 상당히 낮은 숫자입니다. 어. 그러니까 PER의 문제가 아니라 상식적으로 맞잖아요. 예, 예. 3,000조 원을 버는 그 나라의 기업을 2,000조면 다 살 수 있다는 거 보면 안 사겠습니까? 네, 물어볼게요. 만약 어떤 엄청난 부자가 있는데 예. 매년 3,000조 원을 벌어줘. 캐시 네, 머신처럼. 물론 내년에 조금 바뀔 수는 있겠지만 예. 근데 지금 가격은 2,500조예요. 당연히 사야겠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을 보면 물론 우리나라 버블론과 미국 버블론은 다르죠. 미국은 예. 또 워낙 시가총액이 크고 미국이 근데 지금 새로운 기술에 대한 버블론을 얘기하는 거는 새로운 기술이 완전히 확립되고 거기에 기술에 의구심이 들 때 버블이 끼는 거죠.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닷컴 버블이라고 했던 기억 자꾸 옛날 예. 얘기하면서 죄송한데 Y2K로 해서 닷컴 버블론도 결국은 그 해가 지나가면서 버블론에 대한 얘기가 그렇죠. 있었죠. 예. 그러니까 지금 AI도 결국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로봇이라든가 그다음에 오픈 AI라든가 이런 챗 GPT나 어드밴스드한 모델이 완전히 확립돼서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다 쓰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더 이상 쓸 사람이 없을 때 네. 그리고 더 이상 기술의 한계가 있을 때 버블이 부딪히는 것 같고요. 지금 버블은 어떻게 보면 아까 말했던 GPU의 재고가 데이터 센터의 설치 속도보다 좀 많을 수 있다. 그래서 이 타임 렉이 걸려서 GPU 가격이 흔들리는 거 이것에 대한 부분은 우려하는 거고 네. 버블은 뭐냐면 데이터 센터가 멈추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설치를 안 하는 거. 근데 아직 GPU 재고는 계속 쌓아 있는 거죠. 그게 버블이고 데이터 센터는 계속 지금보다 더 늦게 질지 빨리 질지 모르지만 예. 지금 분위기 미국에 있는 전력 소비를 봐서는 훨씬 더 빨리 줘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다면 이거는 일시적인 타임랩과 우려 가격에 대한 조정이 있는 걸 인정하지만 여전히 GPU가 쓰이는 데이터 센터의 설치는 훨씬 더 가파르게 일어날 수 있다는 점은 버블과 우려 조정은 좀 다르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결과적으로 뭔가 좀 각 가정에서 뭐 피지컬 AI라고 볼 수 있는 뭐 로봇, 개인 비서 이런 거를 진짜 실생활에 사용할 수 있을 때쯤 그때쯤 되면 오히려 그 버블을 조금 얘기할 수 있는 시점이 될 수도 아니면 있겠네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AI에 대한 챗 GPT를 모든 전 세계 인구의 절반 이상이 쓴다든가. 예. 지금 오픈 AI가 쓰는 챗 GPT 얼마나 쓸 것 같으세요? 저는 10%도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왜냐하면 거기에 대해서 안 쓰는 훨씬 많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로봇은 나중에 문제고 아예 네, 나중에 네. 문제고 지금 이것에 적용되는 산업용 어떤 기계들, 그다음에 드론이나 이런 거, 그러니까 우리가 쓸 수 있는 여러 가지의 소프트웨어들이 다 적용될 때까지 시간이 되게 많이 걸리니까 글쎄 저는 버블론이 또 나왔다는 거는 거꾸로 보면 기다리는 조정은 오지 않는다는 격언이 있잖아요. 네네. 자꾸 버블을 얘기하면서 이 생산자도 소비자도 버블에 경각심을 갖는 건 좋다고 보고 있고요. 오히려, 예. 이사쿡 위원도 얘기한 게 금융자산이 급락할 수 있다는 거는 자꾸 예방주사를 맞는 거니까 저는 모두가 파티를 즐기고 있고 모두가 환호하고 있지 않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오히려 역설적으로. 그게 버블이 아닐 수 있다. 버블에 대한 경계심을 일정 부분 갖는 것은 아까 말했던 일시적 재고의 증가가 판매로 이루어지는 데에 타임렉이 2달, 3달, 6달 걸릴 수 있겠죠. 그 부분에 대한 거는 당연히 걱정해야 되는 건 맞는데 이것에 대해서 팔고 나와야 되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반대하는 거죠. 그리고 지금 요즘은 뭐 나스닥 보고 나서 바로 제가 또 확인하는 게 비트코인 시세인데. 예. 아니 이제 그 좀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 후배한테 야 요즘 왜 빠지냐 코인이 했더니만 그 친구 말이 한 1,600명이 들어와 있는 방에 가봤더니만 전부 채팅 내용이 네.
왜 빠져요만 하지 뭐 설명이 없더라는 얘기죠. 이게 황당합니다. 그럼 오를 때는 이유 아냐 했다면 오를 때도 이유는 모른대요. 뭐 그 시장이 원래 그렇습니다만 예. 문제는 지금 뭔가 이 트럼프 대통령이 약간 좀 공격에 처했다는 느낌. 뭐 자기 아들들도 뭐 이쪽으로 시작했고 밈 가상화폐도 막 해서 네. 돈도 만들고 했는데 이게 지금 막 줄줄 흐르고 있죠. 거기다가 뭐 앱스틴 파일 결국은 의회 압박에 여론에 밀려서 결국 서명해서 이제 한 달 내로 이제 뭔가 네. 나름대로 또 법무부에서 편집은 하겠습니다만 공개해야 될 것 같고 뭐 이런 상황에서 이래저래 연준 관계자들 보면은 뭐 약간 감정적으로 항명하는 듯한 그런 발언들이 이어지고 이래저래 좀 공경에 처한 것 같은데 가상화폐가 저렇다는 얘기는 뭔가 이 유동성의 문제 아닙니까? 저는 가상화폐의 일정 부분이 네. 어떻게 보면 기술주와 관련이 좀 있을 거라고는 보고 있어요. 기술주와. 그러니까 이제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저도 애널리스트를 했는데 애널리스트 할 때 어떤 자산의 가치의 밸류에이션은 간단합니다. 미래에 벌 수 있는 현금을 현재 가치화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A라는 사람에 대한 밸류에이션 할 때 직장 경력이 한 30년이 남았으면 네. 30년 동안 벌 수 있는 거를 현재 가치로 할인율을 하면 되겠죠. 예. 거기에 이걸 투자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수익을 또 현재 가치화하고요. 왜 그 말씀드리냐면 가상화폐나 아니면 지금 말씀드린 기술주의 일부 너무 폭등한 기술주 같은 경우에는 미래의 10년, 20년의 이익을 어떻게 추정했다가 가치가 완전히 달라지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알 수가 없거든요. 정확히 말하면 지금 우리가 얼마나 오픈 AI를 다 써야 됐고 로봇이 얼마나 퍼질지 모르니까 조금 더 매출액 전망이나 현금 흐름 전망을 이게 레인지가 넓은 거죠. 예. 근데 가상화폐는 결론은 그런 기술주들이 있으면 예. 저 같아도 모르겠어요. 저는 나이가 들어서 모르겠는데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근거와 밸류에이션 찾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오히려 기술주는 조금 더 그나마 명확한 건 있잖아요. 네, 예. 기술에 대한 수혜, 그다음 제조 설비 예. 여기 투자하는 것이 자연스럽죠. 그리고 이게 또 뜨겁게 많이 상승했었잖아요 그동안.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그런 데서 소외됐죠. 금은 금대로 오르고 기술주는 기술주도 올랐으니 비트코인에 대해서 사야 되는 거에 대한 동인이 좀 떨어진 것도 있었을 것 같아요. 비트코인 자체 채굴이나 뭐 수급에 대해서는 제가 지식이 없어서 거기까지 말씀 못 드리겠고. 근데 그런 부분인데 그럼 기술주가 빠졌으면 이걸 사야 되잖아요. 근데 어제 같은 기술주 빠져 이것도 같이 빠졌어요. 맞아요. 그래서 내가 예상이 좀 틀렸나? 그러면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근데 저는 그냥 굳이 얘기하면 제가 틀릴 수도 있지만 말씀드리는 건 지금 비트코인을 갖고 있는 분들은 기술주와 동행하길 바랬던 것 같고 네. 근데 기술주에 꺾이면서 그냥 여기서 자기도 투심이 약해서 파는 건데 거꾸로 얘기하면 만약에 기술주가 더 빠지면 비트코인이 더 빠질까 해서 저는 그렇게 동의하진 않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어제 조정에 대해서는 일시적으로 커플링이 일어날 수는 있는데 네네. 기술주에 대해서 정말로 실망하면 예. 저는 오히려 비트코인이 들어올 수 있다고 봐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기술주는 버블이 아닐 가능성이 여전히 있고 예. 어떤 유통재고에 대한 이슈가 좀 불거진다면 비트코인은 오지는 않을 것 같다. 그래서 여전히 기술주가 비트코인보다 좀 더 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뭐 그렇게는 보고 있는 거고 다만 안 좋을 때 동행하는 거. 네. 그 생각해보면 기술주가 많이 오를 때 비트코인 올랐냐? 그러지도 않았잖아요. 근데 어제만 아픔을 같이 나눈 거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한 커플링은 아니니 제 개인적인 생각은 기술주가 다시 조금이라도 버블론이 좀 진정하고 또 새로운 매출이라든가 아니면 중국과의 관계가 얘기가 나오면 기술주가 비트코인보다 또 많이 오르지 않을까? 당연히 그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요즘에 비트코인 시세를 두고 이게 유동성을 가늠할 수 있는 지표다라는 얘기가 워낙 많이 나오다 보니까 예. 이게 좀 예측이 쉽지 않은 것 같고 그러면은 이제 국내 증시가 앞서 보여준 지표로 놓고 봤을 때는 충분히 더 이제 뭔가 상승할 여력이 네. 충분히 있는 상황이다. 근데 이것도 섹터별로 다른 거잖아요. 섹터별은 다르죠. 그러면은 말씀 주시는 거 보면 반도체는 가져가야 되는 거고. 제가 또 저는 예. 제가 말씀드린 거 자꾸 반복해서 죄송한데 제 입장이 틀려도 제가 한 달 전에도 말씀드렸고 2달 전에도 바소반전이라고 바소반전. 입에 잘 안 붙어서 죄송합니다만 바소반전 다시 바이오, 복귀해야 돼요. 바이오, 소비재, 네. 반도체, 전력기기. 맞아요. 바이오, 바소반전. 소비재, 반도체, 전력기기. 근데 네. 사실 지금에서 그 대업종이 자화자찬해서 그것도 송구하지만 시장을 이겼던 건 사실입니다. 맞아요. 냉정하게 보면 예. 9월, 10월, 11월 제가 예. 저도 계속 체크해 보고 있거든요. 네네. 근데 여전히 저는 이제 반도체가 약간 지금 뭐 그럴 수 있지만 여전히 연말까지도 아웃퍼폼을 할 수 있다고 보고 있고 근데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ABL 바이오에서 3.8조 기술주 맞아요. 기술 수출 계약을 했어요. 예.
그리고 셀트리온 같은 경우 3분기 매출이 또 사상 최대가 네.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바이오는 제 예상대로 생각보다는 근데 시장보다는 덜 움직였지만 그래도 아웃퍼폼을 하고 있고 바이오는 내년 상반기에 더 추가적으로 시장 대비 상승할 수 있는 기술주 수출에 대한 부분, 그다음 라이센스 아웃, 그다음에 매출액, 마지막으로 생물보안법 이 네. 이슈까지 나오면서 여전히 대형 셀트리온이나 삼바, 그다음에 지금 제가 화면을 저희 하우스에서 말씀드렸던 셀트리온, 그다음에 한미약품, 온코닉 테라피uti스라고 어제 새로 이닛을 하셨는데 월요일 날 네.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 여전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소비재 쪽은 화장품이었었나요? 그때? 화장품 쪽이었고요. 예. 여기 보시면 저희들은 대형주로서 이제 아모레퍼시픽 코스맥스를 말씀드렸고, 네. 근데 저희가 생각했던 거랑 다르게 요즘은 또 이제 알겠지만 어떻게 보면 수혜가 이제 중국과 일본의 어떤 맞아. 감정 싸움이 네. 되면서 네. 그런데 저는 그런 부분 외에도 작년에 그러니까 작년과 올해 하여튼 1년간 우리 외국인들 1,000만 명 이상 입국했다는 말에 좀 많이 놀랐고요. 숫자가 네. 1,000만 명이란 말에. 근데 이제 거기에서 지금 올리브 뭐 상호명을 얘기해도 올리브영. 모르죠. 예. 올리브영이란 그런 것들 한국 화장품에 대한 부분이 더 늘어나고 있고 그래서 화장품에 대한 부분 중에서 근데 아모레퍼시픽 코스맥스가 상대적으로 가장 덜 올랐어요. 그렇죠. 올해. 예, 예.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화장품 관련돼서 이제 키마주기 차원에서도 더 오를 수 있는 거고 일본과의 관계에서도 뭐 우리가 일정 부분은 이게 감정적으로 쉽게 끝날 가능성이 아니야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더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반도체, 전력. 그러면 반도체 같은 경우는 이렇게 좀 조정을 보일 때 오히려 좀 현금 여력이 있으신 분들은 좀 분할 매수 관점도 충분히 유효하다 이런 의견이신 거고. 용기가 안 나시겠죠. 왜냐면 조정이 세면 그렇죠. 손이 예. 안 나요. 이게 그렇죠. 떨어지는 칼날을 잡는 여러 가지 느낌이니까. 경험적으로 예. 이렇게 조정이 1, 2%가 아니라 7, 8%가 되면 쉽지 않죠. 그래서 네. 저도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하기가 상당히 곤혹스럽지만 근데 벤자민 그레엄이 얘기한 격언이 제일 맞아요. 올라간 것만큼 악재가 없고 떨어진 것만큼 호재가 없어요. 싸다는 의미니까. 그러니까 때로는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냉정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여전히 제가 누누이 말씀드린 두 가지 이유를 잘 생각해 보시면 아마 에너지 리포트 읽어보셔도 네. 한국의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같은 디램의 재고는 가장 역대적으로 가장 낮은 재고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유통선이 사갔겠지만 예. 두 번째는 지금 이 매출 규조로 봐서는 내년 상반기까지 계속 성장은 20% 30%는 증가한다. 네. 이제 밸류에이션 어떻게 할 건가의 문제에서는 그래도 여전히 완전한 그 우리가 알고 있는 엔비디아 이런 급이 아니라 TSMC 이런 급의 밸류에이션 전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추가적으로 내년 상반기까지 시장 대비 상승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 시각 8시 51분 지나갑니다. 오늘 양시장 호가 상황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예상 체결지수부터 확인해 보죠. 자, 오늘 코스피가 지금 3.9% 하락 예상됩니다. 지금 3,845 그리고 코스닥도 2.7% 하락이 예상되네요. 지금 호가에서는 867로 집계가 되고 있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가 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미국 뉴욕 증시에서 나스닥 많이 떨어졌고 반도체 관련주들 또 빅테크 관련주들, AI 관련주들 많이 떨어졌죠. 삼성전자가 6% 하락 예상됩니다. 지금 호가에서는 94,500원, SK 하이닉스도 9.8% 오늘도 급락이 예상되고요. 지금 호가에서는 514,000원, LG 에너지 솔루션도 3.5% 하락 예상됩니다. 삼성전자 우선주도 5.6% 약세 출발 예상되고요. 현대차도 2.4% 하락 예상됩니다. 지금 호가 255,500원, HD 현대중공업도 1.3% 하락 예상되고요. 두산 에너빌리티도 5%대 하락 예상됩니다. 지금 예상가 73,800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2.8% 하락 예상되고요. KB금융도 1.2% 내림세가 예상됩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가도 보겠습니다. 알테오젠 오늘 1%대 하락 예상됩니다. 지금 호가는 546,000원, 에코프로비엠 4.6% 하락 예상되고요. 에코프로 호가 78,000원으로 6% 내림세가 예상됩니다. ABL바이오가 1.9% 하락 예상되고요. 펩트론 0.5% 내림세 예상됩니다. 리가캠바이오 지금 호가는 174,000원으로 2% 하락 예상되고 있고요. 레인보로보틱스 3% 약세 출발 예상됩니다. 그밖에 HLB, 삼천당제약도 각각 2%, 3% 하락 예상되고 코오롱티슈진 호가 58,000원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개장까지 7분가량 남은 상황인데 오늘 양시장 지금 뭐 호가 분위기 그러네요. 지금 하락 출발 예상되고 있는 모습인데 이제 장중에 어느 정도 낙폭을 줄여낼 수 있을지가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러네요. 네.
뭐 어쨌거나 이제 뭐 조정 참 네. 이럴 때마다 참 당혹스러운 게 우리 10월 달에 시작하면서 얼마나 걱정했어요. 10월 달은 늘 그렇죠. 1년 중에 제일 그 10월 달 그렇게 좋았다가 11월은 전통적으로 늘 강세장이에요. 예. 산타랠리 준비할 때 했는데 예. 11월에 이 고생을 하잖아요. 그리고 과거가 뭐 늘 이래 했으니 이럴 겁니다 하는 거는 진짜 이 시장에서는 아닌 것 같아요. 아닌 것 같고 그리고 이 이격을 줄여 나가야 되는데 네. 그러니 그동안에 4월 이후 특히 이제 6월 이후 또 우리가 유난히 날라오면서 이게 이제 소위 이제 이격을 줄인다는 게 뭐 데일리건 위클리건 먼슬리건 할 것 없이 이동 평균선 간에 이 벌어진 걸 갖다가 조금 이제 좁히고 다시 가져야 되는데 이 좁히려니까 하다못해 짚어지는 게 3,770, 3,780 뭐 이 레벨이 나오니까 그러니 지금 조금 그거 해야 되네요. 그 롤러코스터에 우리 이제 쿵쿵쿵쿵 올라갔다가 한번 슉 내려가는 그 구간이라서 이 담력 약한 분들은 진짜 이게 그거 할 것 같아요. 담력 테스트가 강하게 들어오네요. 근데 이미 지금 사실 손실이 났다 하더라도 손절 라인은 지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예, 이게 뭐 손절 자체는 쉽지 않은 거고 결국에 버티거나 아니면 현금 여력이 있으신 분들은 이럴 때 추가로 이제 나오는 얘기가 그거잖아요. 비자발적 장기 투자. 비자발적 단기 투자고. 그거 제가 소장님한테 방송 시간 아닐 때 말씀드린 거잖아요. 지금 비자발적인 장기 투자자가 됐다고. 괜찮아요. 예. 아유. 뭐. 근데 문제는 항상 이제 레버리지예요. 지금 이렇게 되면 이거는 최근에 신용으로 들어오신 분들은 견디기 예. 힘든 장이 온 거거든요. 그렇죠. 늘 이렇게 흔들어대면서 하방 배팅했던 사람들 다 죽었잖아요. 금년에. 네네. 그 다 죽었는데 지금은 또 위로 레버리지 썼던 쪽을 또 이렇게 흔들어대는 그렇게 털어먹는 돈으로 금융 투자 업계가 돌아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다 벌어갈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바소반전. 바소반전. 미국도 어제 11개 업종 중에 S&P 500 필수 소비재만 올랐더라고요. 월마트가 올랐어요. 월마트요. 네, 필수 소비재만 올랐어요. 예. 약소장이니까 뭐. 사실 약세장이니까. 홈디포나 타겟 실적 안 좋았잖아요. 근데 월마트가 올랐어요. 이것도 여러 가지 해석 나오더라고요. 투심이죠. 투자 심리. 기술주 예. 성장주에 대해서 보수로 보겠다는 거고. 네. 뭐 지금 실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 필수 소비는 안정 좀 방어주에 대한 생각을 한 거니까. 네. 근데 저는 미국은 저희보다 훨씬 많이 바뀌는 것 같아요. 바뀐다는 사회자님도 게. 보시겠지만 그런 기조가 그럼 계속 월마트나 홈디포를 볼 것 같지만 또 일주일에 또 바뀔 것 같은데요. 일주 내로. 그러니까 이게 큰 대세냐 이런 거에 판단은 조심스럽지만 뭐 밝혀지겠지만 저는 여전히 미국이 지난 3달간 보면 하루하루 조정받을 때마다 그런 일이 벌어져 왔어요. 네. 그러니까 아직은 잠시도 잘 모르겠습니다. 잠시 진짜로 피하는 우리가 거죠. 알고 있는 베어마켓으로 들어갔느냐. 네. 근데 아까 좀 얘기 시간 관계상 짧게 말씀드리면 연준의 금리 인하에 대한 흔들림이 시장을 자꾸 조정해 왔거든요. 네네.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정말 경계해야 되는 건 연준의 금리 인하가 지연될 수는 있겠죠. 지연될 고용 수는. 지표나 아니면 물가 때문에. 근데 제가 우려하는 건 금리 인상은 아니잖아요. 아 그렇죠. 혹시라도 이제 제가 제일 우려하는 건 내년 상반기에 금리 인상을 고려할 수도 있단 말에는 완전히 대세가 바뀌는 거거든요. 그거는.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대세 상승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연준에 대한 조정도 그렇게까지 심각하게 받아들일 건 아니지 않나라고 보고 있는 거죠. 아니 지금 시장 참여자들은 사실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12월에는 금리가 동결된다 하더라도 내년에는 언젠가는 금리를 인하하지 않을까라고 기대하는 분위기 아니에요? 근데 기대하는 건 맞는데 금리 인하에 대해서 효과가 그렇게 셀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 이미 알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러니까 제 말은 지금 우리가 조정받았던 거는 우리 예상했던 어떤 호재들이 지연되면서 나오는 약간의 씁쓸함 때문에 조정받는 거는 인정되지만 금리 인하를 안 하면 안 돼. 금리 인하 너만 기다렸는데라는 조정은 아니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왜 그 그렇죠. 말씀드리냐면 지금 그것이 내년 1분기나 2분기 중에 뭐 금리 인하 할 수는 있겠죠. 근데 제가 제일 우려하거나 그래도 혹시나 99.9%에서 조심하는 건 내년 상반기에 리서쿡이 갑자기 금리 인상에 대해 고려해야 되는 건 아닌가요라고 얘기하는 순간 이건 완전히 바뀌는 거거든요. 네네. 그러진 않을 거예요. 예. 그러지 않을 거예요. 지금 4%대 여전히 실업률이고. 근데 이제 그래도 열어놔야죠. 그러니까 제 말은 그런 것 때문에 조정받는 거에 대해서 뭐 크게 신경 쓰지는 않는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금리 인하가 연기되는 거예요. 예.
파소반전 말고 또 매력적으로 보는 섹터는 없으세요? 기존에 저는 사실은 제가 직접 저희 하우스에 아직 애널리스트를 지금 채용 중에 있긴 하는데 엔터 쪽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카지노나 엔터, 레저 이런 쪽에 대해서 저희가 좀 계속 데이터를 모으고 있는데 뭐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하이브라든가 그다음에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 조금 더 실질적으로 뭐 내년에 나오는 완전체에 대한 BTS라든가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반영이 되면 충분히 K 엔터주에 대한 부분도 좀 고려를 하셔야 된다. 소프트웨어에 대한 부분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라면 쪽은요? 라면 최근에 보니까 좀 시장이 약간 AI 관련주들이 좀 쉬어갈 때 한참 올라가고 또 삼양식품 같은 경우는 신수출주라고 해가지고 엄청나게 또 근데 이제 라면에 대한 가치보다 제가 이 화면을 잠깐 보여드리면 이게 여러 번 제가 방송에서 한두 번 말씀을 좀 드렸던 것 같은데 저는 이런 왼쪽 그림을 잘 보시면 라면 기업들의 시가총액입니다. 그러니까 2018년부터 했는데 왼쪽 그림이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보시면 과거에 부동의 1등이었던 농심이 이제 완전히 오뚜기라고 하는 데서 바뀌어서 다시 또 오뚜기에서 삼양식품으로 왔죠. 근데 이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 산업이 생각해 보시면 2등, 3등, 1등을 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고차가 된 시대잖아요. 근데 이렇게 됐다는 건 뭔가 이노베이션이 일어났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른쪽도 마찬가지인 게 우리가 알고 있는 전통적인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이 라면 산업 업계 얘기를 제가 좀 개장하고 그러시죠? 자세히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국내 증시 흐름 확인해 보겠습니다. 개장합니다. 네, 11월 21일 금요일 국내 증시 개장이 있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변동성이 역대급이었어요. 사실 이제 개장하고 나서 시장 굉장히 좋은 출발을 나타냈고 나스닥 한때 2.6% 오르기도 했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뭐 엔비디아를 비롯해서 또 이제 반도체 관련주 또 AI 관련주들 줄줄이 하락을 나타내면서 하락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물론 미국 같은 경우는 금요일 이제 옵션 만기까지 있기 때문에 좀 변동성이 커질 수밖에 없는 구간이긴 했습니다만 엔비디아의 깜짝 실적 효과는 굉장히 단기간에 그치는 모습이었는데요. 저는 국내 증시도 일단 호가 분위기 굉장히 안 좋았는데 양시장 출발 지수 좀 보겠습니다. 코스피가 2.3% 하락합니다. 3,910, 코스닥도 2.7% 내림세로 867이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4% 떨어집니다. 96,200원, SK하이닉스 지금 11%, 7% 지금 하락 출발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워낙 지금 시세 변동이 조금 크다 보니까 좀 화면에는 잡히지 않고 있는데 HTS 상에서는 7% 하락, 11% 하락 정도로 잡히고 있는 상황이고 LG 에너지 솔루션이 3.5% 하락합니다. 42만 5천 원, 삼성전자 우선주 4.8% 하락으로 71,900원이고요. 현대차가 1.9% 떨어집니다. 25만 6,500원, HD현대중공업도 2%대 하락, 56만 7천 원, 두산 에너빌리티가 5.6%, 5% 하락합니다. 7만 3,800원이고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KB금융 모두 2%대 하락입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게 되면 알테오젠이 2.8% 하락합니다. 54만 1,000원이고요.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가 각각 4%대 하락이죠. 13만 8,400원, 7만 9,0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ABL바이오도 1.9% 떨어집니다. 17만 3,800원, 펩트론도 2% 약세의 흐름을 나타내고 있고요. 리가캠바이오가 지금 2%대 하락입니다. 17만 3,900원에 거래되고 있는 모습이고 레인보로보틱스 4% 하락합니다. 37만 2,000원, HLB 삼천당제약이 각각 3%에서 4% 하락 흐름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파마리서치가 1.2% 내림세로 47만 2,000원의 흐름 이어지고 있고 자, 오늘 시장에서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 섹터 종목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수산주가 또 올라가네요. 좀 테마성으로 움직이는 모습입니다. 사조시푸드가 6% 이상 올라갑니다. 지금 9,360원. 그리고 동원수산도 2.9%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고 한성기업 CJ시푸드가 1% 안팎으로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부 종목들 같은 경우는 이제 국내 상장된 중국 기업들인데 이게 다 좀 동전주다 보니까 좀 테마성으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고 오늘 상승하는 섹터는 따로 집계가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이 가운데 외국인이 금액으로 봤을 때 금액 기준으로 봤을 때 순매수하고 있는 종목들 한국전력, 두산에너빌리티, 삼성물산, APR, 카카오, 삼성전기, 삼성증권 순으로 집계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오늘 신규 상장한 종목이 있어요. 비츠로넥스텍이 지금 143% 급등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오늘 또 보니까 화장품 내에서는 한국 화장품이 12% 급등, 또 삐아가 11% 급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수급 상황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개인 투자자가 1,344억 원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고요. 기관 1,629억 원 매수 우위, 외국인은 3,033억 원 순매도입니다. 코스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순매수 보여줍니다. 각각 574억 원, 5억 원 매수 우위고 개인은 560억 원 매도 우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환율 체크해 보겠습니다. 달러 환율입니다. 오늘 보게 되면은 4원 50전 상승한 1,472원 40전에 개장이 됐습니다. 와, 시장 변동성이 어마어마하네요, 지금. 그러네요. 네. 4%를 넘어가네요. 지수 네. 하락폭이. 예. 선물은 4.4%가 더 마이너스가 되고. 참. 아니 그런데 지금 11월 1일에서 20일까지 수출은 385억 달러 8.2% 증가, 일평균도 8.2% 증가. 뭐 세부 내용이 안 뜯어봤겠지만 반도체가 또 큰목했겠죠. 했는데 센터장님 라면 네. 얘기 이어가기 전에 라면. 센터장님도 어제가 증권사 센터장님으로서 이제 뭐 항상 이맘때 되면 또 전망치 내고 하셔야 되잖아요. 네. 뭐 7,500 같은 거는 좀 하지 말자고 좀 업계에서 좀 일종의 그 암묵적인 그걸 하시죠. 잘 달리고 있을 때 막 7,500 이런 얘기 나오니까 꼬꾸라지잖아요. 참네. 근데 뭐 밸류에이션으로 제가 읽어보진 않았지만 어떠한 밸류에이션 기준으로 물론 장기적인 했겠죠. 수치였습니다만. 그래서 저희들은 내년도 그러니까 올해 증시 2026년 증시 하단에 3,770으로 봤었고요. 증시 하단은. 하단을. 그리고 상단은 4,800으로 봤어요. 그래서 상반기 4,500포인트를 갈 것이다라고 봤던 거고요. 네. 그래서 이제 이익의 성장이나 우리가 가졌던 주요 기업들, 아까 말했던 반도체, 바이오, 소비재, 뭐 전력기기, 그다음에 일부 엔터주 그런 것들이 올라갈 거. 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네. 오늘 조정장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반도체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제 대세 상승주, 주도주가 바뀌어야 된다고 보고 있고 지금 이 주도주가 이제 내년 상반기에 만약 반도체에서 주도주가 바뀌지 않는다면 지수는 4,500에서 계속 머물 가능성이 있거든요. 네. 근데 저는 그 대세의 어떤 거를 저는 아까 말한 바이오라든가 바이오. 전력기기 쪽으로도 갈 가능성이 있다는 거고요.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전력기기 같은 경우도 지금 단순히 LS 일렉트릭이나 뭐 현대중공, 뭐 효성중공 같은 경우만 보고 있지만 전력과 어떤 전선이라든가 전력과 관련된 태양광까지 확장해 보면 전기가 엄청 모자르고 있다는 점 명확합니다. 예. 특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데이터 센터뿐만 아니라 그냥 미국 자체의 전력 소비, 그다음에 기후 변화에 따른 에어컨이나 아니면 전력 소비에 대한 부분을 봤을 때 전력 관련된 주들의 상승은 대세 상승 가능성이 있어요. 단순히 이게 두세 배 올라서 멈출 문제는 아니라고. 그럼 뭐 원전 신재생 다 포함인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예. 이게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테마들. 예. 그것이 원전, 예. 태양광, 그다음에 전력기기, 전압기 이쪽은 전반적으로 다 필요한 거죠.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태양광주라든가 뭐 이런 건 거의 움직임이 없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는 아마 내년 내후년에는 전기가 필요한 시대가 될 거고 그것에 대해서 여전히 바이오 다음으로 전력 인프라 쪽, 전력과 관련된 에너지를 만들고 배전하고 저장하는 기업들, ESS라든가 예. 이런 기업들의 테마가 형성될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조금 더 강세장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도주의 미세한 변화가 나타날 수 있다. 내년 상반기에는 손바뀜이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이렇게 좀 시장 조정받을 때 좀 미리 매수해 놓는 것도 충분히 저는 뭐 좋은 나쁘지 않다고 보고 전략이겠네요.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태양광 관련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 오시아홀딩스라든가 하나솔루션, 그다음에 거기와 관련된 전력 인프라의 두산 에너빌리티라는 예, 원전 기업들, 예. 그다음에 두산 피어셀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연료전지니까 좀 다른 부분이라 예, 좀 다 예.
예. 넓게 보면 전력과 관련된 인프라 네트워킹 그렇죠. 관련된 거니까요. 그런 식으로 보면 그쪽도 상당히 매력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당연히 LS 일렉트릭이나 효성중공업도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그런 쪽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라면 얘기는 마무리. 왜 라면 얘기를 드렸냐면 제가 이제 이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예. 어떤 라면의 기업들의 고착화된 것이 2024년 이후로 완전히 판도가 바뀐 것처럼 네. 오른쪽에 보시면 아모레퍼시픽이라는 어떤 불멸의 시가총액 상위 화장품 기업의 시총이 APR이라는 기업한테 역전당했잖아요. 그렇죠. 예.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이제 소비재에 관련된 밸류에이션 하실 때는 SNS라든가 그다음에 여기서 보시면 소셜 미디어의 네. 어떤 그런 것들이 이런 시총을 이끌어 주신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어떻게 보면 예. 불닭이 뭐 판매량이나 이익으로 봐서는 농심의 전체 이익을 못 당하지만 장기 성장성이나 아니면 지금 갖고 있는 미래 가치를 봐서는 충분히 이 시총을 받아야 된다고 해서 삼양식품이 올라간 것처럼 맞아요. APR도 아모레퍼시픽의 자산 가치에 대비해서 이 APR의 수익 가치는 미래 가치가 훨씬 크다고 본 거죠. 그거는 네. 소비자들의 소셜 미디어나 맞아요. 아니면 SNS에 올려준 거예요. 예, 그게. 예. 그러니까 왜 말씀드리면 그만큼 우리나라는 훨씬 더 건강하게 유연하게 시총이 바뀌고 있다는 점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아까 말했던 반도체에 대해서 이익의 성장이 멈출 때 자연 손바뀜은 또 다른 성장 테마인 전기 수요에 대한 부분을 가는 이런 것들 얼마든지 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우리나라 국장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대한민국 증시에 대한 부분이 여전히 건강함은 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환율도 요즘 질문 많이 받지 않으십니까? 네, 많이 받고 있습니다. 네, 이걸 갖다가 지금 뭐 다시 또 1,470원대입니다. 당국 개입하던 레벨로 다시 회귀를 해버렸는데 어떻게 예를 들어 이제 질문은 그거일 거 아니에요, 보통. 야, 이거 진짜 또 뭐 외환위기 오는 거야? 이런 식의 이제 질문일 거로 짐작이 되는데 어떻게 대답하세요? 저는 뭐 100%는 없지만 그래도 제 입장을 명확히 말씀드리는 건 외환위기 가능성은 매우 낮고 그럴 리는 없다고 보고 있는 게 지금 근데 다만 환율은 저희들이 계속 올해 내년 2026년 평균 원달러 원유 1,480원으로 보고 있어요. 네. 1,480원, 1480. 평균. 네. 그 얘기는 1,450원에서 1,500원 사이에 계속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 예. 근데 그렇게 보는 이유는 구조적으로 원화가 조금 약세인 이유는 여러 가지로 자본 유출이 있잖아요. 네. 미국과의 어떤 예. 대미 투자 금액이라든가 네. 대신 또 현금 유입도 있죠. 반도체라든가 조선, 전력기기 수출이 계속 늘고 있기 때문에 달러 유입은 계속 있는 거고. 근데 아까 말했던 전반적인 어떤 대미 투자에 대한 부분도 몇십 조씩 나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원화 약세 요인은 맞습니다. 그래서 1,450원에서 1,500원에 있는데 또 하나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많은 분들은 환율만 보시는데 네. 우리나라는 섬나라잖아요. 왜냐하면 북한이라는 나라가 있기 때문에 에너지적으로는 파이프라인 들어올 수가 없어요. 일본처럼 결국 섬나라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에너지가 LNG가 발달하고 그다음에 쉽게 말하면 이 우리나라는 100%를 외부의 에너지를 사와야 됩니다. 가스랑 기름을. 근데 환율이 되게 중요하겠죠. 환율이 올라갈수록 우리 도매 물가 올라가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렇죠. 도매 물가 올라가지 1,000원 주고 살 거 1,500원 주고 사니까요. 맞아요. 일베로나. 예. 근데 다행히 지금 유가가 어떻습니까? 유가는 연초에 떨어지고 있는 상황. 유가는 저희가 올해 평균 유가를 68불로 받고 내년도 평균 유가를 58불로 보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네. 올해 평균 유가를 68달러 받고 그거는 럭키하게 맞았다고 보지 않습니다. 저희는 수급상 여전히 공급이 과잉이었다고 보고 있었고 내년도에 유가를 58달러 본다는 얘기는 지금 WTI가 이미 59불이지만 그 얘기는 우리 80년 삼자처럼 저유가의 후세가 되는 거죠. 저희는 싼 원재료를 계속 받아다가 중간재를 만들어 수출하는 나라잖아요. 네네. 그럼 원재료가 하향 안정화되니까 환율의 상승폭을 충분히 상쇄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나라의 이런 대표적인 중간재를 만드는 기업들 입장에서는 예. 여전히 증시의 호재인 거죠. 중간. 유가가 안정적으로, 유가 급락하는 것도 아니고 안정적으로 서서히 빠지니까 어떻게 보면 원재료의 안정적인 싼 원유가 계속 투입되면서 네. 판가는 계속 올리고 있으니까 예. 어떤 전기를 일으켜서 무언가를 썸띵을 만들고 있는 거니까요. 그런 측면에서 환율이 물론 환율까지 강세면 좋겠죠. 원화까지 강세라면 근데 또 환율의 특징은 뭐냐면 자동차나 섬유같이 환율이 있으면 우리나라의 수출 경쟁력이 생기는 거잖아요. 네네. 뭐 그것도 맞아요. 맞지 않습니까? 네, IMF, 맞아요. IMF 때 예. 고환율 예. 했던 게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환율이 올라가서 우리나라의 기업의 어떤 펀더멘털이 나빠졌나, 국가의 펀더멘털이 나빠졌나만 볼 게 아니라 네. 기업이 수혜를 받고 있고 원재료 가격이 떨어지고 있다는 측면을 봤을 때는 우리나라의 GDP나 무역 수준은 훨씬 좋아질 수도 있는 거죠. 그거는 결국 증시에는 호재니까 예. 그 환율 이것만 봐서는 그렇게 우려할 사항은 아니지 않나? 그래서 저는 조정시에 매수하자는 게 이제 그런 관점. 환율 때문에 떨어지면
근데 그게 난센스라고 보고 있는 거죠. 네네. 환율이 1,500원, 1,600원 될 게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저는 그것도 긍정적인 면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금값은 네. 어때요? 금값도 지금 사실 한참 기세 좋게 올라가다가 좀 조정 구간이잖아요. 금값은 저희 예상하고는 틀렸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저는 아, 저번 달이나 얘기했던 금이 가장 좋은 자산이 될 거라 얘기했고, 네.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주식시장만큼 이상 상승할 수 있다고 봤는데 네. 사실 조정을 좀 받았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금도 비트코인처럼 예측하기 좀 어려운데, 근데 이제 네. 저희 하우스에서 여기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내년도의 금 전망치는 2026년 4분기까지 해서 네. 트라이 온스당 4,800달러가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랠리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보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두 가지인데요. 네.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실제 금리의 하락. 그다음 두 번째는 쉽게 불확실성, 그러니까 중앙은행들의 수요인데 여기 잠깐 화면을 보시면 요 그림은 뭐냐면 글로벌 기업 중앙은행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중국이나 뭐 이런 중앙은행들의 금 수요입니다. 톤 단위로 매수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시면 2022년 이후로 분기별로 23년부터 25년까지 최근엔 좀 잦아들었지만 여전히 미국 국채보다는 금을 매수를 하기를 원하고 있죠. 왜냐하면 달러 패권에 대한 도전이고, 그렇다면 이거는 좀 더 지속될 가능성이 당연히 있으니까 중앙은행의 수요는 그냥 우리 귀금속이나 개인들의 매수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네. 그러니까 이 중앙은행의 매수는 좀 더 진행된다고 보면 금 가격이 빠지기에는 좀 제한적이다. 금에 대한 상승 가능성이 있는 거고, 두 번째는 제가 이제 실제 금리 하락이라고 얘기하는, 이거는 저희가 한번 연구를 해보니까 좀 쉽게 설명드릴게요. 여기 요 엷은 하늘색은 팁스 10년물인, 팁스가 뭐냐면 이제 우리가 보통 미국 국제 10년물은 인플레이션이 반영돼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라는 걸 빼고 실질적으로 물가 상승률을 배제한 금리를 실질금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금리와 지금 금 가격과의 차이인데, 이거 보시면 정확히 실질금리 이렇게 하락하면, 실질금리가 하락하면 금 가격은 상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 그럴까요? 채권과 금의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 이 이자를 주냐 안 주냐입니다. 네. 예. 근데 금은 이자를 못 받기 때문에 약점이 있잖아요. 네. 근데 그 이자가 낮아지면 예. 이 채권에 대한 매수 매력이 떨어지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매력이 금으로 올 수 있는 거잖아요. 실질금리가 하락하는 시기에는 네. 금 가격이 오를 거예요. 물론 이제 연준의 금리가 조금씩 이 금리 하락이 지연돼서 아쉽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금리는 조금 더 약세할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럼 금 가격이 계속 빠질 이유는 없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실질금리 하락은 또 금 가격의 상승 요인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중앙은행 수요 네. 이런 것들이 금 가격에서 금 가격은 근데 다만 상승 폭이 좀 둔화될 가능성이 있죠. 예.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근데 하여튼 상승에 대한 거는 여전히 좀 올해 내년 말까지 이렇게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한 달 뒤면은 12월 달에 출연하시는데 예. 그럼 그 사이 또 시간이 상당히 좀 있잖아요. 뭐 어떤 걸 체크하시려고 하시는 아니, 그러니까 좀 혹시 마지막은 아니고 이제 한 달 네. 뒤에 오실 거니까 우리 시청자분들께 좀 꼭 해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저도 지금 오늘 같은 날은 되게 당혹스럽고 힘든 날이에요. 예. 그러니까 어떤 자산이 떨어지는 것만큼 괴로운 일은 없죠. 네. 그러니까 근데 저는 그렇다고 희망 고문을 하고 싶지는 않고요. 예. 뭐든지 냉정하게 평가를 하되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우리가 갖고 있는 리스크 중에 엔비디아와 한 AI 버블론에서 저희가 주목하는 건 뭐냐면 이 GPU, 그래픽 이 카드를 쓰지 않는 아니면 써야 되는 이 설치들이 멈추거나 문제가 있다고 나온다면 이건 네. 정말 버블이 맞아요. 예. 근데 지금 데이터는 훨씬 더 많이 필요한 상황은 맞고요. 그리고 오픈 챗 AI나 아니면 AI에 적용된 인프라를 우리가 많이 경험을 아직 못 해봤기 때문에 만약 차량의 자율주행 기능도 마찬가지로 네. 오픈 AI가 필요한 것처럼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아직 버블이라기보다는 단기적인 어떤 칩들이 재고가 늘어나서 매출채권 회수가 지연되는 거에 대한 부분은 우려가 맞지 버블은 아닌 것 같다는 네. 거고요. 그리고 우리나라를 볼 때 금리가 환율이 너무 많이 올라서 불안해하실 필요가 없는 게 네. 유가가 안정적이라는 측면 매우 우리에게 호혜가 되고 있고 그리고 금리도 그러니까 환율도 1,500원, 1,600원이 아니다. 예. 기업들이 벌어들이는 달러가 많다. 그런 측면에서 외환위기 같은 거는 낭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연준의 금리나 그건 이제 더 이상 대세를 바꿀 수 있는 요인이 아닙니다. 네. 금리 인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면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은 내년 상반기를 봤을 때 뭐 순차적으로 이루어질 것 같고요. 이제부터는 진짜로 기업의 실적에 좀 더 주목할 시점이니까. 네.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나라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내년 상반기까지 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20에서 30% 증가하는 건 맞습니다. 왜냐하면 가격이 이미 올라 있고 네. 슈먼트는 풀가동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불을 끄지 않는 이상은 이익은 증가할 겁니다. 다만 이익 증가 속도가 둔화돼서 거기에서 뭐 주가 탄력이 떨어진 건 맞지만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차세대 주도주는 뭐가 될까를 고민하는 게 더 맞죠. 네. 반도체 다음은 뭐가 그게 바이오일지 전력과 에너지 인프라일지 이런 거를 좀 고민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머니쇼가 없는 토요일에는 오전 11시부터 유튜브 채널 머니랩에서 뉴욕 증시 리뷰까지 만나보실 수 있으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